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재산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충 100조 원 이상인 갑부는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이더군요. 빌 게이츠가 지난해 보유한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다시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일으킨 두 사람이 사업과 성공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공통점은 뭘까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시장, 그중에서도 고객에 집중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빌 게이츠는 당신의 가장 진상인 고객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프 베조스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사실은 고객에 집착한다 싶을 만큼 집중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더군요. 둘은 성공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와중에도 언제든 다시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시끄러운 교사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제프 베조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공을 즐겨도 괜찮다. 하지만 실패의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 말은 잘 안 들어오고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만 드신다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이 두 사람 각각의 재산 보니까 경제 규모에서 세계 20위권 바깥에 든 나라들 국내 총생산 GDP보다 크더군요. 그런 생각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오래전에 한 말이 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거기 익숙해지는 게 좋을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쁜 얘기기는 합니다만 딱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제상식 퀴즈, 돌발 퀴즈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이것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것 부족 국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잠시 후에 관련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물 부족에 대한 우려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왜 실생활에서는 별로 실감할 수 없는지 수돗물 틀면 잘 나오니까요. 그 이유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20분 추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 각각 보내드리겠습니다. 20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 원탁의 기자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사절합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아이들 출입을 거절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혹은 안전 때문이라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어서 1인 미디어 시장 유튜브의 세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요즘엔 60, 70 이 노년층 사이에서도 유튜브가 빠르게 파고들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함께 논의해보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원탁의 기자들 아이템 관련해서도 좋고요. 물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팟빵과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 통해서 저희 방송은 언제든지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문자나 콩, 페이스북, 팟빵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시면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도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를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막 비판하고서 이렇게 권장하니 이것도 참 이상하긴 한데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께 먼저 좀 당부드릴 게 4월 1일부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시간 조금 앞당겨서 9시 5분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우리 그 기자분들도 한 5분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시작하는데 노키즈 존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세 분 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근데 우선 노키즈 존이라는 게 생겨난 게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후지 그전에 이런 풍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어린이들을 네. 출입 금지시키는 거죠. 쭉 찾아보니까 네. 이 전반적인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라든가 이런 건 차치하고 네. 이 노키즈 존이라는 말 이거 자체가 자체가. 나온 걸 보니까 12년에 네. 국물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른바. 그건 뭡니까? 이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어떤 분이 네. 그 이제 우리 애가 네. 국물을 이렇게 갖고 와는 사람이 쏟아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CCTV를 돌려봤더니 네. 그게 이제 애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애가 너무 돌아다니면서 이 그 들고 다니는 걸 부딪혀서 그 정말 이 애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연출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성분을 향해서 그 엄마를 향해서 국물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뭐에서 스타벅스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스타벅스의 그 모두가 쓰는 그 머그컵에다가 네. 어떤 이제 엄마가 그 애기 소변을 바치는 게 또 이렇게 약간 또 목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군요. 예, 스타벅스 오줌컵 사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노키즈 존이 약간 이렇게 화두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게 미처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게 애들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하다가는 뭔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노키존이 이제 한도 두고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표방하는 곳들이 고란 많이 기자가 늘어나는 이제 거죠.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대충 그 무렵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네. 듣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개와 고양이 아이는 사절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개 고양이 수준이냐 이렇게 부모님들은 되게 화를 내시겠지만 장사하는 분들 입장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물류 사건이라든가 스타벅스 사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장주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고 실제 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뭐 혹은 안전 문제로 배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네, 이대호 기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개와 뭐 어린이 출입 금지 이거 예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 개와 기자는 출입 금지 이런 거 써놓은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일종의 혐오인데 거기에 감정이 덧붙여져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그거는 있는 거죠. 너무나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보는 사람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다만 좀 이성적으로 표현을 해 주십사라는 거고 노키즈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차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어허.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서다라면은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거고 네. 주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오면 이익률도 떨어지고 오히려 뭐 정제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좀 많이 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이걸 한없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로 끌고 간다면 한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어느 정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와 아이 출입 금지하면 여기는 이제 차별과 혐오라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 어떤 선택을 좀 넘어서는 도를 넘는 표현이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노키존을 우리 매장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합리적인 그렇죠.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감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뒤섞여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과거에도 어린이들이 출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분명히 존재했어요. 네, 그런 감정이 했는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애들 잘못이라기보다 부모 잘못이죠. 그럼요. 요즘 젊은 부모들, 저도 뭐 젊은 부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동년배의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들 자체가 아이를 한둘 낳아 기르기 시작할 때 자란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내 자식이니 나의 아바타 역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알겠는데 저도 어린 아이를 키웁니다만 이대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차별 말고 구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라 음식을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대사 아니면 결정적인 한순간에 누가 뒤에서 와작 과자를 깨먹으면 네. 그 감정선이 되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관조차도 음식을 먹는 영화관하고 안 먹는 영화관을 구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이제 전체를 욕먹이는 사례들이 아까 고란 기자가 언급한 그런 사례에서 등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게 그 식당 주인 혹은 그 어떤 카페,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을 안 받는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뭐 예컨대 발레 공연이다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소란을 피우면 발레 공연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구별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게 궁극적인 책임이 쏘리하고 땡큐를 안 가르치는 부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이나 저는 뭐 이것도 역시 TMI입니다만 학교에서 제가 학폭위 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한테 쏘리하고 땡큐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울 때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과 이제 혐오, 구별과 차별을 현실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면 노키즈존이라는 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는. 아까 그 이대호 기자가 개화 기자 출입금지라는 표현에서 이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화 기자의 공통점? 뭔가요? 인간될 물면. 가능성이 없는 거.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농담입니다. 네. 세븐 네. 기자 앞에서 제가 좀 노력해야죠. 과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게 노키즈존을 네. 이제 화제로 삼았나 봤더니 예. 사실 그 11살 꼬마 동화 작가 전희수 군의 네. 그 글이 또 화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얘기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좀 약간 가슴이 아팠는데 이 친구가 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말을 하자면 이 친구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그 스테이크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네.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노키즈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못 들어오게 했다. 왜 그랬더니 너희들 같은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너무 동생이 막 울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그래서 울었던 그런 이제 상황을 표현한 건데 네. 맨 마지막 부분에 어른들은 잊고 있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아빠에게 물어보는 아들의 대사가 생각난다. 아빠 왜 개와 유대인은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 말한 게 이게 노키즈존이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영업주의 선택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법적으로 보자면 국가인권위가 2017년에 노키즈존을 표방한 그 카페에 대해서 제주도 측의 카페에 대해서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라는 게 그 뭐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한 권고를 적이 있죠. 했어요. 뭐 근데 그게 법적으로 권고죠, 권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저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 소위 말하는 페도포비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동 혐오증. 그렇죠. 그리고 이 노키즈존과 함께 같이 딱 따라붙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맘충. 이거 절대 아동 뭐 혐오 이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때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혐오다 하면은 뭐 성 혐오, 뭐 나이 혐오,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 전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네. 그나마 좀 딸들이니까 좀 심하게 놀지는 않는 편이어서 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도가 73%인데 이게 그 맘스홀릭 베이비라는 그 육아 커뮤니티 카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데려가지 않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애들과 함께 그 식당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그걸 찬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요? 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점주들이 노키즈존을 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그거 풉니다. 그렇겠죠. 소비자들도 네. 뭐 하다못해 무슨 뭐 감자탕집 놀이방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스테이크를 같이 먹고 싶은데 아이들과 가고 싶다. 이것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호텔에서도 오히려 아이들을 봐주는 호텔들도 있고 네. 스테이크 하우스들도 그런 데를 늘리는 데가 많아요. 물론 거기 가서도 저기 놀이터가 있는데 저기서 또 남자아이들이 심하게 노니까 여자아이들 다칠 것 같아. 그럼 또 안 가게 되는 거. 이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키존을 매장주들이 선택하게 하고 소비자나 시장이 결정짓게 하자.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데 다만 아까 박연미 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보여주는 어떤 행태에 대한 교육의 문제도 사회적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교육은 당연히 일단 필요하죠. 선택의 문제는 저는 이게 선택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보지는 않는 게 예. 노키즈존보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가게가 훨씬 많고요. 어떤 가게를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지는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입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에도 엄마랑 아기랑 아니면 시네 패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대환영 하는 곳들도 특화돼서 생겨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전 충분히 선택해서 할 선택하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차별이 아니라 이제 구별하는 선에서 그렇죠.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고. 아니 그래서 근데 이 이걸 노키즈존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분명히 이렇게 그런 이제 차별과 혐오의 감정들이 혐오의 있었던 거죠. 있어요. 맘충 그리고 때문에 비롯된 네, 그게 사실 거기도 뭐냐면 하고. 아이가 레스토랑에서 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아예 공간에 진입하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노키존이라는 게. 이게 아까 그 구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차별과 혐오가 있는 거고 노키존과 한 쌍을 이루는 건 분명히 맘충이고 맘충에는 전업주부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 기득권으로서의 뭔가를 행사해보지 못한 젊은 남성들의 이 애를 낳고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득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시각인데 어쨌든 그건 다소 좀 흥미롭네요. 예, 그건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네. 그 노키즈존을 할 때 그 애들의 뭐 버릇없음 이런 걸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데 네. 가끔 어떤 경우에는 애와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맘충이거나 아니면 저런 애를 왜 여기 식당에 데려왔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가 시선 어떤 자체가 행동을 보이기도 전에 전에 하고 사실 그 노키즈존에서 식사하는 걸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 알바생 입장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중년 남성이래요. 그렇겠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아재 금지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하긴 그렇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 이대호 기자. 그 일부 부모들의 인성 문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또 감정 싸움 문제 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구가 5천만을 넘어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하는 일정 부분이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특별한 거고요. 사람은 늘 있는 법이고요.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처갓집이 3남매인데 네. 그 3남매가 다 아이들을 3명씩 낳았어요. 3, 4문 9 처갓집 애들만 9명이에요. 대단한데요. 한 작년쯤에 그 9명 애들을 데리고 어딜 놀러 갔는데 식당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노키즈존이라는 말 쓰진 않고 재료가 떨어졌다. 재료가 떨어져서 더 없으니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간파를 했죠. 애들 때문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다 막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그 이해가 갔어요. 당연히 주인들이 힘들고 종업원은 힘들고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속상하셨군요. 우리 네.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힘들다. 다른 손님들이 아이가 많은 거 힘들어한다. 자리가 협소하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다면 수긍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식당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차라리 솔직하게 노키즈존이라는 걸 커밍아웃하는 게 감정 싸움까지 가지 않는 더 중요한 요소 아닐까. 이대호 기자가 그 당시에 감정이 조금 더 안 상했다면 저는 거의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실 뻔했는데 당연히 감정은 상했군요. 상했지만 그걸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사실 가게가 네. 아까 고란 박연희 기자가 기자? 네. 아재 금지가 없지 않냐고 했는데 있어요. 홍대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요. 그게 다 혐오예요. 80, 래퍼 금지. 뭐. 80 제가 최근에 본 거는 85년생 이전 출생자 출입 금지 출입 뭐 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스쿨존, 있어요. 노래퍼존.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다양성이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혐오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선험을 통해서 본인이 축적한 감정의 결과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손님 놓쳐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건 본인의 장사의 결과로 귀결되는 건데 맹목적인 혐오도 안 되지만 구별하고 차별 이걸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봐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현실과 또 이상이 갈리는 부분이겠죠. 현실적으로는 차별과 혐오의 감정을 담고 있는 걸 테고 노키즈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선택과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4904번님은 찬성합니다. 식당에서 소리 질러대는 젊은 엄마는 시끄럽다는 다른 손님에게 자기는 자식 안 키웠나 하는 무례를 보입니다. 원영우님, 안 그래도 아이들 안 낳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무르익으면 정말 힘들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대호 기자 같은 분들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원영훈님의 그 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네. 대안을 향해서 대안. 좀 건설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이게 노키즈존이 선택과 뭐 구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한 가족분이 제주도를 여행 갔을 때는 정말 본인이 여기 제주도 여행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근데 일본에 갔을 때는 정말 다르다.
일본에 갔더니 이렇게 아이를 되게 이렇게 환대해주는 문화 이런 문화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이 교육 잘 시켜서 시끄럽고 떠들지 않는다,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할 텐데 큰일이군요. 얘기가 뭐 그렇게 되면 뭐 케바케가 비화될 수 되는 건데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뭐 구별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구별의 그 뒷단에 보면은 혐오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애를 데리고 갔을 때 애가 뭔가 피해를 끼쳤을 때 뭔가 좀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일단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애를 그것만으로 해서 약간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게 되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아까 네. 원영우님 네. 지적처럼 이래가지고서 누가 애 낳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식당에 가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밑에 바닥까지 다 이렇게 다 닦고 나오거든요. 혹시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맘충은 아니시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군요. 이대호 기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혐오라고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자. 저 손님은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싶은 거고 저 주인은 조금 더 편하게 정돈된 분위기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고 그걸 이해를 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연미 기자. 저는 그 사구공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젊은 엄마들 중에 애가 너무 정신없게 하면 본인이 되게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게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가끔은 아마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실례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집에서 하듯이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듯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 소셜 애티튜드를 지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가 때가 있어요. 있죠. 아마 네. 직접 안 키워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이게 차별이다라고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그러니까 지나친 피해의식은 양쪽 다 좀 침소봉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키즈존의 네. 결말은 이해입니다. 찬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도 이해하게 됐고 또 그것도 선택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혐오나 차별의 감정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이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오히려 조금씩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이해라는 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육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들 해요. 다 육아가 어떤 건지 다 모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지 않을까. 박 기자가 저한테 지금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저도 많이 그 상처 입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네. 뭐 지금도 입고 있고.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2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의견,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유튜브에 갇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한번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술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해장하러 갔더니 젊은 유튜버들이 24시간 먹방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술과 음식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찍다가 졸려서 얼굴을 순댓국 거기다 퍽 박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엽기 영상으로 화제가 되나 봐요.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장면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까지 돈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삼촌 형들이 혹은 아버지들이 사막 가서 돈 번 거랑 뭐가 다를까 이럴 정도로 절실하게 느꼈는데 유튜버 얘기를 해보죠. 유튜브와 유튜버. 요즘 뭐 젊은 분들 꿈이 진짜 유튜버더군요. 그래서 방송할래 유튜브 할래 하면 다 유튜브 한다 그래서 저희 방송국도 섭외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가 유튜브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제 꿈도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하고 계시잖아요.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하지 네. 못한 그래서 이 얼마나 그런 그 유튜버들이 10만 뭐 30만 구독자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분들 정말 절감하고 블록체인계 인플루언서 아니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참 힘든데요. 이게 정말 사실 저는 이 유튜브 요즘은 왜 예전에 보면 광고에 보면 녹색 창에 뭐 검색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죠. 요새는 그 유튜브 하는 빨간색 창에 검색하세요 나온대요. 그래서 요새 10대들은 다 검색도 그쪽이군요. 검색을 그러니까 요새 아재들한테 왜 누가 네이버를 검색하니 하는 이제 다 구글로 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박연미 기자는 왜 안 해요? 아, 팬들이 저는 많은데. 사실
작년에 되게 뭘 같이 하자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이것도 역시 TMI인데 작년에 제가 몇 번 실시간 검색어 1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알 자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산업군이 됐기 때문에 업체가 이제 섭외를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방송국처럼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근데 왜 안 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말하는 말의 총량도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구업을 쌓으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까 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을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TMI가 무엇이냐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알려드리는 과다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의 유튜브가 TMI가 될까봐 저는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다 아니까 차치하고 어떻게 돈이 생기느냐고 많이 묻거든요. 그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만지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광고로 구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정산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아니면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구독자가 많아도 그래요? 회당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그것도 장시간 시청을 해야 되고 광고를 스킵하면 안 되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좀 소득 수준이 있는 30, 40대가 더 많이 보면 또 가점이 알고리즘이 네, 작동해서 그렇죠. 그러다 돈이 보니까 나오는 거군요. 네, 딱- 한 클릭당 한 네. 보통 1원에서 2원 사이잖아요. 1원인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뷰가 나왔을 때 뭐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30만 원이니까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일단 그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요. 총 누적 그 재생 시간이 1,000시간이 넘으면 4,000시간. 3,000시간인가 연락이 네. 옵니다. 애드센스에서 그렇죠. 메일을 네.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그 1000 이하는 네. 아무리 올려봐야 안 안 돼요. 받아주는 네. 거군요. 안 받아주는 이게 거군요. 메일이 옵니다. 너 광고 실을래? 네 영상에다가 이렇게 와서 네. 그래 실을래 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고 기자는 그걸 받아본 모양이요. 아니 구글 아직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언제 그래요? 오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0을 돌파하니까 드디어 너 500 돌파했어. 축하해. 이러면서 좀 더 노력하자 네, 막 이게 그랬거든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파이트, 오팔,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등등 해서 만약에 내 그 유튜브 동영상에 구독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 하면 루비라는 단추를 줘요.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인가요? 그럼? 국가네, 국가. 트럼프는 아닐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공인이라서 그 크리에이터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는 그 CP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 클릭이 한 번 될 때마다 1원에서 한 2원 사이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아주 힘센 유튜버들은 평균 한 클릭당 1.2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유튜버들 1등부터 10등까지가 월 평균 그 매출이 1억 원을 좀 웃돌더라고요. 네. 굉장하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얘기할 정도인데 이제 이 얘기는 많이들 나왔으니까 장단점하고 단점은 조금 이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보죠. 그 장단점 1인 미디어가 득세한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막 하니까 음모론과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요즘 네, 그 호랑 기자. 유튜브가 사실 뭐 되게 젊은 애들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60대, 70대 이런 분들 많이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그 종편이 승행했던 게 그분들을 잡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종편은 심심해서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편도 어느 정도 정제된 말을 하니까. 종편에는 심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 이게 그 엄마들 커뮤니티에 보면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영상이. 아, 영상이 그러면서 타고 하면서 계속 보시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게 그 아유 말이 돼? 라고 하는 말도 계속 이거 하면 믿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주입식으로 하다 보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고. 게다가 정보에 많이 노출될 수 맞아요. 없는 세대가 여기 빠져 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르신들이거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네. 그 유튜브 알고리즘상 내가 이걸 보면 A라는 콘텐츠를 보면 그와 비슷한 추천하죠. A 비슷한 것만 보거든요. 그 계속 그런 콘텐츠만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이 뭐고 가짜가 뭔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짜 뉴스에 뭐 통로가 되는 그렇다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야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규제하려 그러면 이것도 언론 자유 침해한다 그래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술의 진보가 항상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양날의 검이에요. 한 가지는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1인당 1신문고를 보급하는 체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와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SNS와 그 유튜브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집단 극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의견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그래서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주장하는 맞아요. 거죠. 네. 이걸 에코챔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명이 울리는 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지는 세상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알고리즘의 문제가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이 찾은 영상 하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된 소리를 찾아가는 길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중파를 통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어찌 뭐 기계적 균형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사가 돌아가는 얘기를 어쨌든 하나씩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편식하지 말고 가끔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라는 조언도 좀 하시죠. 들으시라는 조언. 성공회담 자, 같은 걸 들으시면 그럼요. KBS 라디오를 들으시면 편식하지 않는 역시 올바른 방송인, 전문 균형 방송인. 감각을 사회생활 키우실 수 잘해요, 아주.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네, 아마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유튜브 얘기할 때 제가 썼던 표현 같은데 네.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진다. 편향이 아까도 심해지죠. 고란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짜 뉴스에도 계속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예. 좌든 우든 어디든 한쪽으로 치우쳐 계신 분들한테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면 이쪽 뉴스도 보세요. 저쪽 방송도 보세요. 균형 있게 뭐 섭취하세요. 해봐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그걸 찾아서 그 끝까지 쭉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끝까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균형이 아니라 대신에 어디 끝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극 어디까지 가셔도 좋은데 예. 자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게 내가 내가 편향된 극단적으로 걸 하고 있다는 걸 그죠.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편향된 가는데 콘텐츠를 자각을 보고 어떻게 있구나라는 해요? 것만 자각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성공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조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 뭐 교육이라고 하니까 초중고생만 생각하는데 초중고생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소화하고 읽을 거냐에 대한 교육인데 이경주님 얘기거든요. 사회가 다양한 만큼 유튜버를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걸러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성공예감 같은 게 자화자찬하자면 그런 교육에 큰 그럼요. 도움이 되는 하루에 한 번씩 KBS 뉴스를 보고 들으시면 이 편식하지 않으실 수 그건 있습니다. 조금 너무 나간 것 네. 같은데 그냥 아침 9시부터 열심히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